서울 흑석동의 한 법당. 일관도 신도들이 모여 예불을 드리고 있다. 일관도는 미륵불을 모시는 신앙. 그런데 제대 위에는 관우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 신도들은 미륵불과 더불어 관우에게도 예불을 올리는 것이다. 그 삼국지에서 나오시는 이제 간운장이시거든요. 그 부처님을 저희들은 꼭 모시고 있어요. 이들은 관우를 부처와 같은 신으로 모시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지금도 관우는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관우는 왜 신으로 모셔지게 된 것일까?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은 관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관우는 중국 삼국시대의 총나라 장수로 수많은 영웅 호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를 좋아하고 또 여러 번 읽어본 분들조차도 관우가 이렇게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과연 관우는 왜 우리나라에서 신으로 모셔지게 된 걸까요? 서울 사당동. 이곳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다. 원래 남대문 밖에 있는 사당이라 하여 남묘라 불렀는데 1978년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오게 됐다. 사당 안에 모셔진 것은 관우상. 서울의 사당 한가운데 왜 관우가 모셔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관왕묘의 설치 연혁을 기록한 해동 성적지에 따르면 남묘를 세운 것은 진인이란 인물이었다. 진인은 정유재란 때 조선에 파병온 명나라 장수였다. 명의 장수가 왜 조선에 관왕묘를 세웠던 것일까? 선조 30년 조명연합군과 왜군은 울산성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6만여 명의 조명연합군은 왜군이 주둔하던 울산성을 포위해 총공세를 펼치지만 끝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후퇴한다. 당시 울산성 전투에 참가했던 진인도 총탄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 남대문 밖 명군의 진지로 후송된 진인은 그곳에서 요양하며 건강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관우사당을 세운다. 관우신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여긴 것이다. 전쟁에서 다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회복을 위해서 그런 기원도 하는 거고, 이 자신의 휘하 군대의 병사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한마디로 전쟁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우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또 있을까? 전라도 남원, 이곳에도 관왕묘가 있다. 무슨 이유로 세워진 것일까? 사당 앞 비석에는 관왕묘를 세운 이의 이름이 적혀있다. 유정. 저 신상은 뭘로 만드는 건가요? 유정은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 참가했던 명나라 장수로 전투가 끝난 후 관왕묘를 지었다고 한다.
관우신을 모셔야 왜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땅 곳곳에서 관왕묘가 생겨났다. 명나라 군대는 주둔지마다 관왕묘를 세웠다. 관원장을 그 숭배함으로써 군사들에게 어떤 그 자신감을 심어준다든지 관원장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승리는 우리 것이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이제 숭배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관왕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여겨졌다. 더구나 관왕묘 제사는 이제껏 조선에선 없었던 일이었다. 서울 숭인동. 이곳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관왕묘가 있다. 바로 동묘. 동묘는 중국풍의 양식과 조선의 건축술이 결합된 국내 유일의 건축물이다. 동묘가 지어진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명나라 황제 신종은 서울에 관왕묘를 짓기를 요청했다. 당시 명나라는 관우신앙의 열기가 한창 고조되던 때였다. 특히 신종은 관우신을 열렬히 모시던 왕이었다. 신종은 조선 왕실의 금 4,000냥과 중국의 기술자들까지 보내서 관왕묘 공사를 서둘렀다. 또 친필로 사당에 내걸 현판까지 써서 보내왔다. 그러나 공사는 쉽사리 진척되지 않았다. 전쟁이 막 끝난 어지러운 상황에서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조달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지지부진 시간을 끌면서 공사에 동원되는 인력도 점점 늘어났다. 약 2년간에 걸쳐서 그 건물을 짓습니다. 그때 전국 각지에서 부역을 와서 온 백성들이 상당히 원망이 높았죠. 그리고 사대부들이나 그 당시 신하들만 해도 관원은 그 촉한을 그 망하는 것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그 전쟁신으로 모실 필요가 있느냐. 경북 안동. 무한왕은 관우가 받았던 시호로 무한왕묘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안동에 주둔했던 명나라 장수에 의해 세워졌다. 그런데 당시 관왕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는 목성선 인근에 지어졌는데 그곳은 공자를 모신 문묘와 마주보는 자리였다. 이에 유학자들이 나서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리학적 기반을 둔 그런 향인들에게는 중국인이고 무신인 그런 관우가 그들의 마음에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왕묘가 문묘와 마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위치를 옮겼을 정도로 당시 관왕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나라 군대가 철수하자 조선의 관왕묘들은 아무렇게나 방치된다. 관우 신앙은 명나라에 의해 유입된 조선에서는 원치 않는 신앙이었던 것이다. 관왕묘가 조선에 최초로 세워지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출병했던 명나라 장수들에 의해서입니다.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관우 신앙은 당시 중국의 황실뿐만이 아니라
민간에까지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관우는 중국인들에 있어서 최고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죠. 한데 역사 속의 한 실존 인물이었던 관우가 왜 중국에서는 신으로 모셔지게 된 걸까요? 중국 하남성 낙양시. 낙양은 후한말 삼국시대의 주요 무대였던 곳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관림. 관우의 머리가 묻혀 있는 곳이다. 중국에선 무덤마다 붙이는 칭호가 다른데 황제의 묘는 능, 성인의 묘는 림이라고 한다. 관우의 묘를 관림이라고 하는 것은 관우를 성인으로 모신다는 뜻이다. 중국에선 공자와 관우의 묘만을 림으로 부른다고 하니 중국인들이 관우를 얼마나 높이 여기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关公是我们中华民族啊，这个人人都崇拜的一个忠义的一个英雄，我们都供他为神一样。对，做人为人正直、忠厚、善良，所以说中华老百姓对关公这人啊都比较尊敬。 대전에 모셔진 관우상, 제군의 복장을 하고 왕관을 쓴 모습이다. 중국에서 관우는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으로 모셔진다. 사당 뒤편엔 관우의 무덤이 있다. 소설 삼국지에 따르면 손권이 관우를 죽인 후 머리만 잘라 조조에게 보내는데 조조는 관우의 머리를 낙양성 남쪽에 묻었다고 한다. 그때 묻었다는 묘가 이 자리라는 것이다. 后来曹操呢，就是他比较爱惜人才，他一直想收买关羽嘛，他对关羽非常欣赏。后来以后，他看到以后，他也非常难过。后来以后呢，他就把关羽呢，就是的头颅呢，后来做一个假檀香木身子，将关羽呢，就是以王侯之礼厚葬到这儿了。 관우가 이렇게 중국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우는 무사 출신이면서도 춘추를 읽을 정도로 뛰어난 문인이었다고 한다. 문과 무를 모두 겸비한 유일한 성인, 그가 바로 관우인 것이다. 관우는 사당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어디서나 관우를 만날 수 있다. 낙양 시내의 한 인쇄공장. 공장 앞에 대형 관우상이 세워져 있다. 공장 바로 옆 사장의 집에는 거실 한가운데에 관우상이 모셔져 있다. 관우 씨는 중국인들의 일상과 늘 함께한다. 회사나 집, 식당 등 어디에서든 사람들은 관우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 办了以后，一个是这个生意顺利，再一个身体各方面都好。我们家常年基本上没有啥病，没有啥灾所以我们很感谢关公，说一直在拜下去包括现在后代都一直在拜。 중국에서 관우 신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송나라 때부터였다. 송휘종 때 관우는 제후에서 무안왕으로 봉해졌다. 무슨 이유로 관우를 높인 것일까? 송태조는 무를 경시하고 문을 숭상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펼친 왕이었다. 때문에 송의 군사력은 크게 약화됐는데 송나라 주변의 유목민족들은 이를 기회로 송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은 거란족이었다. 송은 결국 거란족에 세운 요나라에 굴복하고 만다. 무력으로는 더 이상 외세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나라에서 대두된 것은 추희의 성리학이었다. 추희는 한족 중심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역사서를 쓰면서 삼국시대의 촉한을 정통 왕조로 규정했다. 이런 그 북방 민족들이
이 한족들을 크게 핍박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적인 어떤 영웅이 필요했고, 그 영웅이 하나의 그 대명사로서 나타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우죠. 관우 숭배가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은 명나라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파병을 지원했던 신종은 1582년 관우의 시호를 기존의 왕에서 협천대제로 올린다. 그 후 신종은 다시 16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호를 내리며 관우를 신의 반열에 올린다. 중국 운성시 해주, 관우의 고향이다. 이곳엔 중국 최대 규모의 관우 사당이 있다. 관우가 황제로 높여짐에 따라 묘의 이름도 관제묘로 바뀌었다. 중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가는데 매년 1,100만, 3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这个都是一整块石头通体雕刻，可以给您说一下，这是咱们运城的石头本身就比较困难，它长好之后从那块运过来。 이들은 무엇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걸까? 因为在民间老百姓传说，关公他有4命禄、6科举、驱邪避恶、祛病消灾、庇护商贾、招财进宝的法力，所以海内外信徒，以及这个商人呐、老百姓、达官显贵对关公都是极力推崇和拥护的，所以经常有朝外团过来朝拜关公。 관우신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물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관우는 왜 재신으로도 모셔지는 것일까? 관우의 고향인 해주에는 중국 최대 규모의 소금 호수가 펼쳐져 있다. 중국 소금 생산량의 70%가 해주에서 생산될 정도로 해주는 옛부터 유명한 소금 생산지였다. 과거 산서성의 소금 상인들은 장사를 하며 관우신을 모셨는데 이들을 통해 관우가 제신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는 산서 상인들이 관우를 모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산서 옆에 있는 섬서, 그 다음에 감숙성 상인들, 이 세 성의 이제 상인들이 다시 이제 융합해서 또 관우를 또 모시기 시작하고, 나중에 점점 전국적으로 퍼져서 모든 상인들이 이제 관우를 또 신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죠. 북방 이민족에 의해 세워진 청나라에서도 관우 신앙은 계속 이어졌다. 당시 전국에 지어진 관우묘는 30여만 개, 공자묘보다 무려 100배나 많은 수였다. 중국 역대 황제의 위패를 모신 사당. 이곳에는 삼황 5제에서부터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황제 18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모셔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관우다. 다른 왕들과는 달리 관우만 별도의 사당에 모셔져 있다. 原因是什么呢？因为关老爷啊，他不光是被封为帝王，而且他以仁义神勇而著称，所以在这里把它放在这块庙中庙里面，还有一个很深的含义，他是在护佑着和保卫着历代帝王。 장수에서 제후로, 제후에서 왕으로, 마침내 신으로 모셔진 관우. 관우는 이렇게 중국 최고의 신이 됐다. 중국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우의 사당이 있다 할 정도로 관우는 중국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우라고 하면 소설 삼국지, 그러니까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떠올립니다. 이 소설 속에서 관우는 유비에게는
의리를 다하는 충의의 화신으로 또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면서 적을 무찌르는 용맹한 무사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관우가 친숙한 인물이 된 것도 이 삼국지연의의 영향일 텐데요. 과연 이 소설 삼국지는 우리에게 언제 처음 알려지게 된 걸까요? 조선에서 발간된 삼국지연의의 가장 오래된 판본. 신간 교정으로 시작하는 매우 긴 제목이 붙어 있다. 이 판본은 언제 간행된 것일까? 책에는 1567년 제주에서 간행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567년은 선조 즉위년. 그렇다면 선조 이전에 전래됐을 가능성도 있다. 네, 이것은 복각본입니다. 번각본입니다. 그래서 그 원본은 1552년에 중국에서 간행된 삼국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552년에 전래가 되어서 유통이 되다가 67년에 간행이 되었으니까 거의 한 15년 만에 국내에서 판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지연의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언제일까? 선조실록 2년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삼국지연의가 언급된다. 이는 선조가 기대승과 나누었던 대화로 당시 기록을 보면 삼국지연의가 이미 간행돼서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왕실에선 삼국지연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기괴하고 황당무계한 내용이라 하여 삼국지연의를 봐서는 안 될 책으로 여겼다. 조선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삼국지연의를 불태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삼국지연의는 왜 이렇게 비난받았던 것일까? 삼국지연의는 2세기 말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를 각색해서 쓴 소설이다. 오랜 시간 민간에 떠돌았던 각종 야사들이 섞이고 문학적인 상상력까지 더해지면서 삼국지연의는 정사와는 상당히 달라지게 됐다. 그 역사 나열이 아닌 그 역사 내용에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든가 역사 내용이라든가 거기에다가 그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하나 예술적인 가공을 가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의 완전히 살아있는 어떤 인물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엮어낸 거죠. 그렇다면 정사 삼국지와 삼국지연의는 얼마나 다른 것일까? 관우를 중심으로 두 책을 비교해보았다.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적토마를 타고 달리는 용맹한 사나이. 이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관우의 모습이다. 관우가 썼다는 청룡 언월도는 무게만 약 80근으로 요즘으로 치면 40kg이 넘는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적토마는 동탁과 여포, 조조를 거쳐 마지막으로 관우가 넘겨받아 죽을 때까지 탔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사실일까? 정사 삼국지 어디에도 청룡 언월도에 관한 기록은 없다. 적토마는 대단한 명마라는 간략한 기록만 있을 뿐 관우가 탔다는 얘기는 없다. 그 청룡 언월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당나라도 넘어서 그 송나라 초기에나 들어와서 보편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 삼국지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적토마는 대단히 우수한 말이라고 명마라고 여러 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토마의 주인인 동탁, 여포 그리고 관우가 죽을 때까지 탔다 그러면은 무려 30년이 넘게
타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에도 명마라고 한다면은 그 전성기가 10년 이내로 잡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소설적 각색 또는 윤색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국지연의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명의 화타가 관우를 치료하는 장면이다. 관우는 번성 공격에 나섰다가 오른팔에 화살을 맞아 다쳤는데 이를 화타가 치료해 주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사 삼국지에는 관우가 건한 24년 왼팔에 화살을 맞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리고 관우를 치료했던 화타는 건한 13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실은 화타는 관우가 번성을 치기 이미 11년 전에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우랑 그 화타는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 관우는 오른손을, 삼국지에서는 이제 오른손을 다쳤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왼손을 다쳤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관우의 무용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이른바 오관참장이라 불리는 사건이다. 관우는 조조에게 잡혀 있다가 유비가 원소에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두 형수를 모시고 유비를 찾아 나선다. 관우는 오관문을 통과하면서 조조의 장수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관우는 단칼에 장수 6명의 목을 베었다고 한다. 삼국지연의에는 당시 관우의 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정사 삼국지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정사에 기록된 것은 유비에게 돌아가는 관우를 쫓지 말라고 한 간단한 내용뿐이었다. 그렇다면 삼국지연의는 관우를 왜 이렇게 각색한 것일까? 관우를 능가하는 무용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의리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리만 해도 그 관우 이상의 의리를 갖춘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관우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느냐는 것은 순전히 어떤 그 중화민족주의,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혜택을 입은 것이지,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개인을 봤을 때 지나치게 그 과대 포장되고 과대 평가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초창기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삼국지연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민중들의 큰 인기를 얻게 됐다. 삼국지연의를 읽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였고 심지어 과거 시험의 문제로도 출제됐다. 이처럼 삼국지연의가 널리 읽히면서 조선에서 관우는 문무를 겸비한 의리의 화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칠실삼허. 이 말은 삼국지연의를 두고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은 사실이고 3은 허구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삼국지연의가 정사가 아니라 각색이 된 소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삼국지연의는 황당무계한 책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덕분에 조선 사회에서도 관우 신앙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이 관우 신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숙종대에 이르러섭니다. 서울 숭인동. 이곳 동묘는 현재 대규모 공사 중이다. 지은 지 400년이 넘어가면서 개보수해야 할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붕의 기와장은 다 드러낸 상태고 군데군데 썩은 석가래도 모두 교체될 예정이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낸 석가래 밑에서 이미 2차례나 동묘에서 공사를 했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여기는
숙종과 고종대 두 차례의 공사였다. 동묘를 지은 지 약 100년 후인 숙종 29년, 엄청난 규모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적혀 있다. 그 당시 이제 공사의 범위를 보면은 기록에 의한다면은 정전을 해체 수리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관우상도 신문이라는 곳에 옮겨놨다가 수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봉안을 하는 그 정도 규모의 공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숙종은 방치됐던 관왕묘를 보수하고 관원을 보내 제사 지내게 했을 정도로 관왕묘 관리에 적극적이었다. 이전 왕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일. 숙종은 왜 태도를 달리했을까? 충북 괴산. 화양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만동묘가 세워져 있다. 만동묘는 숙종 30년 송시열의 뜻으로 지어진 사당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에 대한 보은으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냈던 사당이 바로 만동묘였다. 이 무렵 북방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청나라. 동북지방 전역을 평정한 청은 급기야 명나라까지 무너뜨린다. (200여 년간) 지속됐던 명나라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청나라가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질서 앞에서 조선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천하의 중심이었던 명나라가 사라진 현실. 조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20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던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돼 버리는 전례 없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현실의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체했다고 하는 사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당시 조선 지배층에선 새로운 사상 체계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소중화의식이다. 이는 조선이 명나라를 대신할 새로운 중화이며 곧 명나라의 계승자라는 의식이다. 만동묘도 이러한 의식에서 짓게 된 것인데 만동은 만절 필동에서 나온 말이다. 만절 필동은 강물은 만 번을 꺾여도 반드시 동으로 흐른다는 뜻으로 명의 중화 문명은 조선만이 받아들이고 꽃 피울 수 있다는 속뜻이 숨어있다. 숙종년간 조선엔 모종강 판본의 삼국지연이도 들어왔는데 그 인기가 대단했다. 모종강의 삼국지연이는 당시의 역사인식을 강화하는 데 한 몫을 했다. 책의 서문엔 독삼국지법이라고 해서 이 책이 촉한이 정통이란 인식하에 쓰여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통의 위치를 상실하지 않았던 왕조들을 강조하는 역사인식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왕조가 금나라에 쫓겨서 내려가 있던 남송과 그다음에 서쪽에 치우쳐져 있던 촉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조를 정통으로 인식하는 역사인식을 강조할 수 있다면 청나라하의 조선도 중화의 위상을 차지하는 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숙종은 자주 능행을 하며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때마다 군사들과 함께 관왕묘를 참배하고 관우의 충의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관우의 절의와 충정을 칭송하는 시를 직접 써서 관왕묘에 걸어두게 했다. 왕의 권위라는 것이 흔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군사권마저도
이 소위 그 붕당들의 그 사병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숙종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왕권 강화의 문제였는데요. 따라서 이 숙종은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어떤 그 영웅적인 존재로서 또 이 왕권 강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영웅적인 존재로서 관훈장을 주목했고, 숙종 이후 조선 왕들의 관우 숭배는 계속됐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동묘에 참배했다. 또 갑옷을 입고 관왕묘에서 군례를 행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오례의 예법과 절차가 기록된 국조 속오례의, 영조는 당시의 국가의례를 다시 정리하면서 관왕묘에 대한 제사를 국가제사의 하나인 소사에 포함시켰다. 정조도 관우 추증 작업을 이어갔다. 정조는 자신을 포함해 숙종, 영조, 사도세자 이들 네 임금의 이름으로 비석을 세우고 관우를 찬양하는 글을 새겨 넣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문에서 정사가 아닌 소설 삼국지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관훈장이 청룡을 또를 사용했다든지, 또는 그 관우의 5명의 보아, 5관의 5관문을 지키는 장수들을 지켰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역시 그 관훈장 신앙의 확대에는 2세기 후반 진수가 쓴 삼국지보다는 이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가 훨씬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관왕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관우 신앙은 민간으로도 퍼져나간다. 관왕묘에서 몰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국가에서 이를 금지시켜야 했을 정도였다. 이 관우가 이처럼 조선에서도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충의의 상징인 관우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조선 왕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시작해서 민간으로까지 확산했던 조선의 관우 신앙은 이후 어떻게 변화돼 갔을까요? 목사님, 이 일대가 그러니까 북묘가 있던 자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가 북묘 서울 명륜동. 있던 곳인데 그 흔적으로 이곳에 북묘가 있었다고 한다. 남아 있습니다. 대소인원 이곳이 북묘 터임을 짐작케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 바로 하마비. 하마비는 조선시대 종묘와 궐문 앞에 세웠던 비석이다. 우암 선생이 살던 집터가 있던 곳이었네요. 인근 주택가 골목에 북묘의 위치를 알려주는 또 다른 단서가 있다. 폐사된 이후에 우암 이곳에 살았던 우암 송시열이 남긴 글씨. 송시열 선생이 벽에 새겨진 증주 병립이란 글자가 그 단서다. 네. 이 묘정비 국립중앙박물관. 사원이나 묘 저 뒤에 북묘 앞에 세웠던 묘정비가 이곳에 옮겨져 있다. 보일 정도로 비석엔 북묘를 세우게 된 이유와 건립 과정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또 북묘의 위치를 짐작케 하는 내용도 있다. 북묘는 바로 증주 병립 아래에 지어졌던 것이다. 북묘를 세운 이는 고종이었다. 기울어가던 조선의 운명 앞에서 고종은 북묘를 세우고 관우의 은덕을 기원했다. 연관이 있어서 고종은 관우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비문까지 직접 지었다. 이 북묘로 왔다. 그 결과 난이 평정되고 하는 내용들이 기술되어서 실제로 갑신정변 때 북묘로 피신했을 만큼,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인 신앙적 관심이 높았고요. 당시의 시대가 외세의 열강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던 때였기 때문에 관우의 음조를 빌어서 외세를 물리치고자 했던 의도를 이 안에 담아냈습니다. 고종대 북묘가 건립된 이후 서대문 밖에도 관왕묘가 세워졌다. 이곳이 당시 서묘가 있었던 자리.
서묘는 1902년 특정관 조병식의 주청으로 세워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우장군을 많이 모시는 곳은 많은데 유비와 장비를 모시는 곳이 없다 해서 그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주청에 따라서 이 자리, 즉 맹하원 자리에다가 관우묘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관우장군을 더 숭상하다 보니까 특히 이 지역을 관우묘라고 불렀고 방위상 서묘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로써 서울에는 동서남북 네 곳에 모두 관왕묘가 들어서게 된다. 고종은 관우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왕이었다. 고종은 관우를 황제로 높였고 사당의 현판들도 황제로 고쳐 다시 걸게 했다. 고종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인해 초창기 6개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관왕묘는 30여 개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 당시 전주에 세워졌던 관성묘. (1895년) 관찰사 김성근이 유지들의 뜻을 모아 세운 사당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관우신을 모시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서 관우는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신으로 모셔진다는 사실이다. 점은 산가지를 뽑고 첨서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편을 빌고 남을 인하는 것이 정께가 아니로다. 이 옷자를 끌면 단정코 가히 왕후를 보리라. 올해 다 좋습니다. 왕후를 볼 정도가. 관우신은 민간에 정착되는 동안 민중들의 기륭 화복을 책임지는 신으로 자리잡게 됐다. 일이 인간 개수나무 가을에 있나니라. 이를 받드는 그 부분은 핵은 첫 번째는 관사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관운을 받고자 하시는 분. 세 번째는 병을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국운이 기울면서 관우 신앙도 급속히 쇠퇴했다. 대부분의 국가 제사가 폐지됐고 이 과정에서 관왕묘의 제사들도 모두 폐지됐다. 이제 그 독립국가의 표상이었던 국가제사, 국가에서 어떤 신들과 바로 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면들이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따라서 이제 국가제사가 전반적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그때 이 관원장을 모시던 동묘라든지 남묘라고 하는 것도 이 국가제사에서 제외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관우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 백자 조각에 새겨진 관성교 경전. 관성교는 1920년대에 창설된 신흥 종교로 관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었다. 관성교도들은 동묘에 분무를 두고 관우신을 모셨다. 신도들 중에는 상인이 많았다고 한다. 동묘 앞에 세워져 있는 석등. 백목전에 상인들이 바쳤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당시 상인들의 종교 활동을 엿볼 수 있다. 관우 신앙은 1900년대 중반까지도 대중적인 호응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동묘에서의 종교 활동이 금지된 후 관성교는 서서히 사라져갔고 관우 신앙의 열기도 점점 사그라들었다. 우리나라에 아직 관우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강화도에 있는 동관제묘. 이곳에선 무속인들에 의해 대대로 관우가 모셔지고 있다. 은진천도 관선제군
관우씨는 이렇게 무속신앙의 일부로 편입됐다. 신흥종교에서도 관우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관우는 미륵부처를 수호하는 최고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관성제군님이시라고요. 그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 미륵부처님을 쉽게 말해서 호위하시는, 도와주시는 신장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종교에서는 옥황상제나 그 미륵부를 보좌하는, 호위하는 가장 중요한 신격으로서 이해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삿된 기운, 귀신을 쫓는 가장 절대 권력을 지닌 신장, 혹은 수련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신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그 인간이 그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구현했던 인물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저신앙은 그 맥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우신앙.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 땅에 뿌리내린 관우신앙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우린 조선의 관우신앙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떤 형태로 정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관우신앙엔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그 명맥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우가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덕목이라고 여겨졌던 충과 의를 바로 관우에게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